앞에 설명했던 내용대로 하면 그 지금 아마 소스 코드 다운받으신 분 중에 실행 안 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칙 연산밖에 없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에서부터 언어 이해부터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기에서 한 발짝도 뭐 더 나가거나 한 게 없이 똑같은 원리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게 너무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서 그래서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원리를 잘 이해하면 전에 뭐 디시전 트리도 그렇고 앙상블도 그렇고 원리를 알고 나면 실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이 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핸들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이 잘 되니까 뉴럴 네트워크는 좀 더 꼼꼼하게, 웬만하면은 소스 코드 드렸던 거를 좀 한 줄 한 줄 다 한 번씩 보시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걸로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학습이 잘 돼서 정말 다양한 분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정답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든 적용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선형성을 전부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엑소월도 설명했으니까 비선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미지 인식에도 쓰고 음성 인식에도 쓰고 시계열 분석에도 쓰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쓰이면서 그 80년대 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SVM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이기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이제 막 구상을 해요. 구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네트워크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그 식을 노드라는 이미지로 바꿨잖아요. 이미지로 바꾸니까 우리 되게 편해졌어요. 그거를 막 연결해가지고 얼마든지 확장해서 이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점점 깊어져요. 왜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선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복잡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깊어지고 계속 복잡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아무리 단순한 학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데이터를 다 넣어서 쭉 보내가지고 에러를 만들고 그 에러를 다시 백프로포게이션 해가지고 계산해서 떨어뜨려야 되다 보니까 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학습이. 첫 번째 너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초기에 제일 많이 쓰였던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요 사이 값이 별로 없고 0 또는 1에 가까운 숫자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함수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노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 노드가 1이라는 값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0이라는 값으로 신호를 안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이 비선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그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함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함수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실제로 1과 만나지는 않고 0과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미분을 해보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럼 이동이 굉장히 쉬운데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각도가 굉장히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딘가 저희가 랜덤하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 값이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얘가 의미 있는 위치까지 오는 데까지 미분 과정을 거쳐서 경사를 끌고 오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변화량이 있는 곳에서부터 너무 먼 곳에서 데이터가 시작했을 때 이 베니싱 문제라고 해가지고 학습이 거의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정 노드들이 학습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 말고 다른 함수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점을 아무데나 잡잖아요. 모든 W들의 가중치를 랜덤하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최저값이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글로벌 옵티멈이 아니라 로컬 옵티멈에 빠져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속 되지만 해결을 못한 상태로 꽤 장기간을 갑니다. 장기간을 가면서 그때 이제 치고 나온 게 SVM도 치고 나오면서 앙상블 모델들이 치고 나오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더 좋은 모델들 또는 앙상블 모델들이 훨씬 더 괜찮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막 나오면서 조금 한계점을 보이면서 그때가 이제 뭐 제2의 겨울이라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존에 이제 5, 60년대 때랑은 다르게 연구진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프로세서도 많이 좋아졌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기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이게 뭐 데이터들의 어떤 그 X1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의 형태를 띠느냐, 뭐 어떤 분포를 띠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레이어의 가중치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이제 초기 값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변했어요. 지금 거의 시그모이드를 잘 안 쓰긴 해요. 시그모이드가 마지막 결과물에서 0 또는 1로 표현해야 될 때 정도 많이 쓰고 중간 과정에서 시그모이드를 잘 안 씁니다. 학습이 베니싱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잘 안 쓰고 이 렐로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타네이치나 렐로 같은 거. 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핵심은 어쨌든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된다는 게 전제고 미분 가능한 것 중에 베니싱 문제를 좀 해결한 걸로 뭐 렐루, 엘루, 리키렐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리키렐루나 렐루 많이 쓰더라고요. 학습이 굉장히 잘 돼요. 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위치에서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학습해 옵니다. 학습해 오고 빨리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 레이스를 결정하는 알고리즘들이에요. 러닝 레이스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러닝 레이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학습을 했다면 학습이 진행될수록 러닝 레이스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학습 속도에 따라서 러닝 레이스를 오히려 늘려준다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이 돼서 로스가 줄어들었으면 여기서 멈추더라도 그 가속도로 한 번 더 밀어낸다거나 그래서 여기 로컬 옵티멈에 빠지지 않게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그 옵티마이저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러닝 레이스를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펑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도 아까 우리 썼던 스퀘어 에러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왔냐면은 드랍아웃이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저번에 한번 수업 때도 얘기했었지만 알렉스넷에서 이제 드랍아웃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그래서 드랍아웃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피드 포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전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 백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노드별로 일어나요. 노드의 가중치별로 다 일어나는데 중간중간에 특정 노드를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러면은 드랍아웃에다 확률을 부여하면 만약에 50%다. 그럼 랜덤하게 50%로 해당 노드는 가중치고 뭐고 아무것도 학습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패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빠진 공간에서 내가 못 태어나오고 있어요. 못 태어나오고 있는데 한 차원을 꺼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차원을 무시하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점프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또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로컬 옵티멈에 안 빠지고 막 흔들리는 형태로 그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가는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통해서 특정 노드 보통 뭐 50%, 40% 이렇게까지 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노드들을 끔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주어준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을 최대한 벗어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굉장히 그 글로벌 옵티멈에 가깝게 좀 충격적인 데이터들만 임팩트가 있는 데이터들만 학습을 하면서 쭉쭉쭉 로스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학습을 많이 합니다. 50개가 없는 거랑 다른 거죠. 네? 50개가 없는 거랑 50개가 뭐죠? 50개랑 무슨 모드를 왜안 만들면 되잖아요. 노드를 아예 안 만들면은 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은 나중에 학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한 노드 한 노드가 그 데이터의 되게 다양한 부분을 대표하기 시작해요. 가령 이미지를 넣으면은 뭐 직선이 있으면 불이 켜지는 노드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안에 뭐 타원형이 있으면 불이 켜지는 노드들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얘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노드 자체는 만약에 이제 이 이미지에서 타원형이 있을 때마다 켜지는 노드인데 그거를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는 것과 중간중간에 학습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것과 얘가 과적합의 정도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설계 자체는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 때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100%다 학습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아까 보시면은 이 학습 과정 자체가 피드포워드라고 해서 이제 쭉 한 번에 학습이 돼서 사칙 연산이 진행이 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배치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아까처럼 4개니까 4개는 한 번에 보냈지만 이거 뭐 32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 처리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보내고 그 백프로포게이션을 시키거든요. 근데 학습을 보내고 피드포워드를 할 때 분명히 보면은 절차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동시에 병렬 연산을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냐면은 GPU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어요. 네. 이 GPU가 그 CPU하고 다르게 네. GPU가 이제 그래픽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서인데 이게 원래 실은 3D 게임을 2D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연산을 많이 하냐면은 3D 게임이 전부 XYZ 3차원 플롯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우리가 광원을 돌리거나 우리가 시각을 돌렸을 때 2D로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대한 그 플롯 연산, 사칙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해주는 프로세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시에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GPU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같은 가격대 CPU 대비 뭐 CPU가 10코어면은 GPU가 한 5760코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의 크기가 달라요. CPU에서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큰 수를 계산을 합니다. 한 번에. 근데 GPU에서는 이보다 굉장히 작은 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써야 되는 메모리 양이 훨씬 적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우리가 항공 영상에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사진을 던졌는데 CPU에서는 한 픽셀이 뭐 0.1cm 정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GPU에서는 한 픽셀이 한 100m 정도 이미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아까 학습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교하게 정답을 향해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대충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정교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교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듬성듬성 뛰어가지고 우선 그 방향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이제 결정을 지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GPU 연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PU가 뭐 플러스 32, 뭐 GPU가 플러스 1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네, 플롯은 보시면 이제 숫자가 있고 그게 소수점 표시를 하고 있는데 숫자의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교함이 다릅니다. 정교함이 다른 대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GPU도 실은 나름 큰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분해해서 더 뭉뚱그린 숫자를 쓰자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네. 이 TPU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학습을 하는데 GPU를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실제로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프로세서보다 추론하는 데 들어가는 프로세서 훨씬 더 프로세스를 많이 써요. 가령 구글에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만들었어. 구글 이미지 검색 사이트를 오픈을 해요. 그럼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는 엔진을 학습하는 데 들어간 프로세서보다 사용자들이 계속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검색을 실제로 하는 이걸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가중치가 완성된 거를 피드 포워드만 해서 결론만 보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중치를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맞춰가는 거. 이걸 이제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에 쓰는 프로세서보다 추론에 쓰는 프로세서가 보통 4배 이상 많아요. 대부분의 AI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추론은 더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학습은 좀 정교해야 되지만 추론은 더 대충 해서 그 근처로 보내서 대충 이런 이미지 아니야? 고릴라 아니야? 뭐 이렇게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 이제 TPU에 대한 수요가 올라왔고 그걸 이제 반도체 설계 자체를 GPU보다 더 잘게 쪼개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TPU 같이 GPU보다 더 좀 덜 정교하지만 추론에 적합한
프로세서들을 회사마다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 TPU 제공하고 있고, 뭐 아마존도 엘라스틱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프로세서들을 그 지금 클라우드마다 다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 모바일에서 쓰는 학습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이제 프로세서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고, GPU가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목적이 계산을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D 데이터를 2D로 전환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 안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CPU에 있는 것 중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체크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한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는 과정이 전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게임을 해보신 분은 이 3D 게임을 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갑자기 손 끝에 여기 뭐 피부 하나가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은 이 GPU 프로세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프로세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전자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는 이 복사파라는 게 있대요. 예, 우주에 이제 복사파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걔가 딱 정확하게 충돌하는 순간 그 데이터가 켜버리는데 GPU는 그거가 큰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면은 잠깐 에러 나고 그냥 계속 하면 되니까 게임을. 그래서 그걸 넘어갔었는데, 이 CPU에서는 그거를 다 체크를 돌아가지고 에러가 났으면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GPU 쪽에서 엔비디아가 순수하게 계산용 GPU를 뭐 테슬라 이런 버전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엔비디아가 이것만 내놓은 게 아니라 GPU가 원래는 이제 그래픽이다 보니까는 그래픽 엔진을 통해서만 이제 GPU에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GPU에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서 이 쿠다를 통해서 GPU에다 우리가 원하는 계산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엔비디아에서 쿠다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쿠다에서 GPU를 연계하는 부분을 텐서플로우 쪽에서, 네, 텐서플로우에서 라이브러리 다시 묶어가지고 구글에서 GPU 코딩이 가능하게끔 제공을 했고, 지금 텐서플로우를 제일 아마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쓰고 있고, 그 텐서플로우조차도 한 번 더 랩핑을 해가지고 좀 더 쉽게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지금 뭐 케라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파이토치도 있고요. 요즘 파이토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네. 저희는 제가 파이토치를 안 써봐가지고, 네, 리뷰해 본 결과 그냥 케라스가 제일 편해서, 네, 이번 수업에 이제 케라스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뉴럴 네트워크가 갖고 있던 한계들을 뭐 프로세스 상으로, 함수 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지금 해소가 돼서 이제 딥러닝이 가능한 시대로 들어섰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미지 인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딥러닝, CNN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 저번에 콜랩에서 이제 다 테스트를 하면서 그 네트워크의 형태들을 이해해 나가는, 그때는 이런 뭐 백프로포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진 않을 거고, 이거를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네트워크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쉽고, 아, 얘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나한테 맞춰서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쓸 프레임워크는 케라스를 사용할 거고요. 케라스 쓰는 이유 중에 좋은 점은 기학습된 네트워크들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도 되게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길, 네, 써보시기를, 네, 바라고요.